안녕하세요. 저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50이 넘으면 인생에 큰일이 터져도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날까진요.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의 불륜으로 저는 남은 제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그래도 어떻게든 꿋꿋이 버텼어요. 울고 또 울면서 버텼고 결국엔 이겨냈습니다. 위자료란 위자료는 톡톡히 받아내고 갈라선 지금은 한층 더 여유롭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은 말기 신부전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도 외도도 하고 할 건 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신장 이식을 해주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게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기 전까진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이식해줄 뻔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가스라이팅을 하며 이건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며 말했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미련하고 순진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의 실수로 그만 제게 꼬리가 밟혀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핸드폰 잠금을 안 해놓고 잠깐 외출한 틈에 이상한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이름도 없이 그냥 하트만 하나만 띡 저장돼 있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수 있나 싶었죠. 그런데 저에겐 콩팥을 달라고 하니 사람 고쳐 못 쓴다고 몸이 성취하는 와중에도 인생의 매운맛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못난 남편을 어떻게 참교육시켜 주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은 젊을 때부터 술을 참 좋아했어요. 담배도 달고 살다시피 했고요. 그런 습관들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가족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았어요. 거기다 나이가 들어서는 고혈압에 당뇨병까지 와버렸고 그걸 알면서도 관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안 하더라고요. 정기검진도 늘 대충 넘겼고 본인 건강에 대해선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지 몰라도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사람 안 죽는다며 늘 자신의 몸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몇 년 전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눈이 침침하다느니 몸이 잘 붓고 평소처럼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고 힘들어하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그때 처음 신부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술 마시면 안 되고 식단 철저히 지키고 약도 제때 챙겨 먹어야 한다고요.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관리라도 최선을 다해야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은 그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듣는 둥 마는 둥 정신 차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병원문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술 약속이면 어김없이 나가고 담배는 끊겠다 매번 새해 다짐을 해놓고는 또 몰래 피우고 밥상 차려주면 맨날 싱겁다 맛없다 투덜대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몇 년을 흘려보냈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게 돼버렸죠. 곁에서 제가 아무리 식단을 신경 써서 챙겨주고 해봐야 정작 본인이 몸을 신경을 안 쓰는데 좋아질 리가 있나요? 신장은 특히나 이상이 생겼을 때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되어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제야 병원에서도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처음엔
혈액투석을 시도했었어요. 의사 말로는 이식 전까지는 투석이라도 꾸준히 받아야 그나마 버틸 수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온갖 푸념을 쏟아내는 거예요. 팔에 바늘을 꽂는 게 너무 아프다. 기계 소리가 귀에 거슬린다. 몇 시간씩 누워있는 것도 힘들다면서요. 특히나 투석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신다며 예민하게 굴고 투덜거렸죠. 제가 속 불편할까 싶어 미음이라도 끓여놓으면 이딴 걸로 어떻게 기운 차리냐고 짜증을 내고, 그럼 짜증내지 말고 조용히 쉬라고 하면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투석받는 게 그렇게 단순해 보이냐고 또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건 본인이면서 말이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남편은 이걸 버틸 마음도 고칠 마음도 없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투석마저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이제 이식밖엔 답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저렇게 여전히 술 좋아하는 남편을 보니 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몇 달 정도 투석을 해보더니 이렇게는 사람이 못 살겠다며 그냥 차라리 이식을 받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아주 쉬운 말을 뱉더라고요. 이식이 어디 아무 가게나 가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매년 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투석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식부터 생각하냐. 그리고 대기가 길어서 당신은 원하는 날 딱딱 받을 수 없다고 말하니 다 필요 없고 못 해먹겠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엔 조건만 맞으면 제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엔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공여자가 없으면 부부인 아내라도 맞는다면 조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뻔뻔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 부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나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렇게 단번에 마음을 정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병원에서 투석이 아니면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난 뒤 투석의 힘듦을 경험한 남편은 그 길로 주구장창 저에게 이식을 강요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않냐며 투석 말고는 이식밖에 없는데 너밖에 없다는 말을 반복하던 남편이었고, 이런 이야기를 뱉은 남편의 얼굴엔 절박했다기보다 조급해 보이는 모습이 더 강하게 느껴졌었죠. 이후로도 말끝마다 이식 이야기를 꺼내는 건 물론이고 제가 집을 나서기만 하면 뒤따라오는 문자까지 시작되더라고요. 이런 일은 가족이 해줘야지. 당신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어렵냐는 식으로 문자가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마트에 가 있는 정말 그 짧은 순간이라든지 병원 동행 후 따로 들른 약국 앞에서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친정에 잠깐 다녀오는 길에도 남편은 집요하리만큼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말투는 어떨 땐 간청하는 듯 보였지만 대부분은 명령조에 가까웠죠. 지금 당신이 결단만 내리면 끝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 부부가 이런 것도 못 믿고 어떻게 사냐? 문자의 빈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고 말의 무게도 점점 더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주저하는 그 자체가 남편을 서운하게 하고 배신하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지도록 말이죠. 처음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내 몸에서 콩팥 하나 떼어주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밤을 뒤척였고 그 과정에서 점점 제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뻐 죽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정으로 살아가다시피 사는데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본인 몸 관리를 가볍게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식받았다고 달라질까 싶은 마음이 더 컸었죠. 남편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고 마치 제가 콩팥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망치려는 악의적 선택처럼 몰아붙여 갔습니다. 어떤 날은 말없이 벽을 보고 앉아있더니 갑자기 그래, 내가 없어져야 이 집이 조용해지겠지라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네가 날 버리면 나도 너한텐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며 협박 같은 비슷한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눈치 주고 피말리는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차피 부부로 살아온 세월도 있고 제 인생이 이 사람과 함께 흘러왔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으니 저도 이식 수술은 무섭지만 제가 이걸로 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냥 그거로 족하자 싶은 마음에 결국 저는 남편의 신장 이식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함께 병원으로 찾아갔죠. 사실 제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자 싶었죠. 이식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신체 조건부터 혈액형, 면역 반응, 항체 수치까지 다양한 검사가 이어졌고 결과는 보름쯤 뒤에 나왔어요.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 저는 남편과 신장이 적합한 상태의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식을 해도 생명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남편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씁쓸함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면 그만큼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 이후로 남편은 금세 태도를 바꾸어 매사에 감사를 표했어요. 이식과 관련된 추가 검사와 상담도 순조롭게 이어졌었죠. 제가 콩팥을 내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두렵고 낯설었지만 병원에서 워낙 꼼꼼하게 안내해 주었기에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를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라며 다독였고 남편은 병원 관계자들 앞에서 평생 아내한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하곤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에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었습니다. 평생 받아보지도 못했던 감사를 이렇게나 많이 들으니 저도 잘한 선택이다 싶은 마음도 잠깐 들었었죠. 수술은 3개월 뒤로 잡혔어요. 이식 수술을 앞두고 필요한 몇 가지 혈액 검사와 전신 상태 확인 등이 남아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예정대로 수술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에게 그동안 안정적인 식단 유지와 약 복용, 외부 감염 주의 등 생활 전반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제공해 주었어요. 저는 수술 전까지도 매일 남편의 약을 챙기고 각별히 식단에 신경을 쓰며 따로 준비하고 혹여나 감기에라도 걸릴까봐 손 씻기와 살균에 신경 썼었습니다. 남편은 이전처럼 툴툴거리거나 짜증내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나름대로 이 수술을 통해 뭔가를 다시 시작해보려는 마음이 있는 듯해 보였고 마치 그동안 제가 해준 모든 것들이 결국 저희 부부 관계를 다시 붙잡아준다는 듯한 착각마저 하게 만들 정도로 남편의 말수며 말투도 표정까지 전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화는 결국 한순간에 잔인하게도 깨져버리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핸드폰에서 불륜 정황을 포착했던 바로 그날, 이 모든 희생이 단지 이용당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변해버린 거죠. 제가 진심을 다해 준비해온 시간들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이기심 위에 올려진
희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밀려오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이식수술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남편은 마음속으로 저를 떠나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남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대신에 제가 제 스스로를 구해내는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불륜 정황을 포착한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남편은 거실 소파에 벌렁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밥을 차려주니 몇 숟갈 뜨더니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내려놓고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남편은 아프고 나서부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핸드폰을 끼고 사는 사람이 아닌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들고 들어가고 그냥 장난식으로 핸드폰에 뭐 숨겨놓은 거라도 있냐며 왜 이렇게 끼고 사냐고 물으면 본인이 본인 핸드폰 들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상하게 여겨도 더 말 안 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은 갑자기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와야겠다며 나갔고 평소라면 담배를 피러 나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나가는데 그때는 핸드폰을 웬일인지 거실 테이블에 놓고 나간 거예요. 그것도 잠금이 풀어져 있는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로요. 처음엔 저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왜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던 게 그날은 꼭 뭔가 핸드폰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냥 별거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봐도 되나, 이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했었죠. 그래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니 그냥 확인만 하고 닫아버리자 싶어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화면을 보는데 메시지에 일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문자인가 싶어 봤죠. 그런데 이름이 없고 그냥 검정색 하트로만 저장되어 있는 이름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싶어 열어보니 자기, 오늘 몸은 어때요? 몸 때문에 고생이 많네. 조금만 참으면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 힘내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손끝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순식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제가 뭘 본 건지도 모른 채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이게 그냥 친구 사이의 장난 같은 느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연인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대화창을 눌러보니 그건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했어요. 위로 글을 더 올려보니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한참이나 더 많았습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내려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바람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진짜로 저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는 듯 보였어요. 심지어 이식받고 나서 정리하겠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죠. 제가 자기 목숨 살려주겠다고 콩팥 내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벌써 본인 인생에서 저를 쥐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가끔씩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왜 그렇게 가끔씩 혼자 외출하면서도 어디 간다는 말 없이 사라졌는지, 한번 나갔다 오면 왜 연락도 안 되는지,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저는 남편 건강 걱정하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수술을 고민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저 없는 미래를, 그것도 딴 여자랑 함께하는 삶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신감에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냈죠. 분노도 분노지만 이 허탈함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요.
제가 이 사람한테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만만했으면 이런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죄책감 하나 없이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1시간쯤 지나 집에 들어왔어요. 늘 그렇듯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며 소파에 앉더니 핸드폰을 슬쩍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잠금이 풀려 있었던 걸 눈치 못 챘는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게 들통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 내가 뭘 얼마나 아는지 아직 모르겠지? 하고요. 그날 이후 제 심경의 변화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의 핸드폰 속 메시지를 본 순간부터죠. 이제는 분노보다 회의감이 더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오르려 했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끔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식을 해주려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그렇게 간절히 준비했던 수술은 더는 사랑이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 감정의 끝자락에서 끌어올린 마지막 연민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식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걸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저는 진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 외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남편이 오기 전에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두는 것을 깜빡해버렸어요. 너무 감정에만 앞선 상태였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고 무엇보다도 본인을 살리기 위해 수술대를 오르려 다짐했던 사람을 배신한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제가 당연히 희생할 거라고 믿어왔고 그렇게 믿게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죄책감을 씌우고 제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남편에게 신장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도 두려운 일인지를 아주 똑똑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시간을 주어야겠다고요. 최소한 그 무게만큼은 느끼게 해야 했다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증명할 차례이고 제가 복수할 차례라 생각하면서요. 며칠 뒤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주문했어요. 크기가 손가락 마디만 했고 배터리도 오래가는 제품이었어요. 소리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기능이 있다고 했고 날짜와 시간도 함께 저장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면 확실하게 해두자는 마음이었죠. 물건이 도착한 날 저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녹음기를 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 거실, 소파, 등받이 뒤 쿠션 틈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어요. 그 소파는 그가 병원 다녀온 뒤에 앉아 끙끙 앓는 척하며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붙잡고 무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떠올리며 녹음기의 위치를 최대한 소리에 민감한 지점에 숨겨두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어요. 매일같이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꺼내 숨죽인 채 이어폰을 귀에 꽂고 듣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TV를 보며 혼잣말로 구시렁대는 소리나 투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중얼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런 대화조차 없어서 녹음된 파일 내내 정적만 이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믿었고 남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뒷구멍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집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전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외출하는 척 나갔다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녹음된 파일을 재생한 지 20분쯤 지나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에 평소와는 다른 말투로 한껏 업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듯 싶었죠. 처음에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 전화겠거니 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여자구나 하고요. 남편의 대화 내용은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이쁜이. 아이, 지금은 괜찮아. 마누라 지금 집에 없어. 이식해주려면 본인 건강도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요 근래 산책하러 아주 열심히 나가더라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이식만 받으면 끝이야. 몸만 좀 추스러지면 바로 정리할 거야. 수술도 코앞이고 그때까지만 조용히 넘어가면 돼. 그때 봤던 집 기억하지? 거기로 조만간 계약하자. 인테리어도 싹 다 바꾸고. 맞다. 건물 명의도 우리 이쁜 이름으로 바꿔놨어. 원래 아들 자식 주려고 했던 거긴 한데 뭐 걔네들도 이제 본인들 앞가림 하겠지. 아유, 우리 마누라랑 산 세월도 이제는 정남이가 떨어진다. 오래도 같이 살았지 뭐. 뭐 그렇게 맨날 착한 척, 헌신하는 척 혼자 다 아는지. 속으로 다 계산하면서 말은 순한 양처럼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게 난 더 질려. 감정 표현도 없이 뭐든 참고 참는 척이니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숨 막혀. 근데 우리 이쁜이는 다르지. 감정에 솔직하고 애교도 많고.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지. 남은 건 이제 지금만 잘 넘기면 돼. 우리 이쁜이 조금만 더 참아줘. 수술만 끝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 둘이 함께야. 내 몸을 살려야 이쁜이랑도 좋은 집에서 놀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랑해. 충격적인 건 남편은 이미 이 여자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륜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난 뒤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까지 완전히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동안 이 사람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저는 그저 유용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로서의 존재감도 인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로서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몸을 살려줄 수 있는 도구이자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버릴 처분 대상일 뿐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제 속을 뒤집은 건 따로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결국 그 애들 몫으로 남겨주자고 말했던 사람이 그 건물을 불륜녀 명의로 몰래 넘긴 거였습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아무 죄도 없이 이 모든 거짓과 배신의 끝자락에 서 있을 텐데 그조차도 배려하지 않는 그 사람의 뻔뻔함에 저는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자신이 받은 사랑은 당연한 거고 남이 희생한 건 기억조차 못하면서 저는 그래도 남편이 병들고 약해지니까 사람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어요. 절실해지면 진심이 보일 줄 알았고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산된 사람이었고 저를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말로 해서 눈물로 호소해서 희생으로 감동을 줘서 바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은 정말 법의 몽둥이로 똑똑히 맞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필요도 연민을 가질 이유도 없었어요. 저를, 우리 아이들을, 제 인생을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자 마음먹었었죠. 저는 다음 날 녹음기를 들고 곧장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에 난생 처음 방문해보는 법률사무소인지라 앉아있는 그 시간이 어찌나 긴장되던지요. 마침내 상담실로 안내받고 변호사님께 녹음 파일을 조심스럽게 들려드렸습니다. 파일을 듣던 변호사님의 표정이 처음엔 무척 진지하더니 다 들으신 뒤엔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는 분명 충격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명백히 남편분의 유책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녹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 또는 녹음된 자료라는 점인데요.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당사자가 녹취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증거로 채택되지만 본인이 자리에 없고 몰래 녹음한 경우엔 사생활 침해로 간주할 여지가 큽니다. 재판에서 정식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엔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증거가 아니라뇨.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곧이어 변호사님께서 침착하게 덧붙이셨습니다. 대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특히 불륜 관련해서는 통화 기록, 문자, 사진, 영상, 호텔 출입 내역 등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하는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이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지을 거라고요.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모든 걸 뒤쫓고 다니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서적으로도 감당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쓰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설조사원이나 탐정사무소 같은 곳이죠. 비용은 적지 않았지만 그 대신 일이 훨씬 간단하고 확실하게 처리될 거라는 생각에 한 채의 고민도 없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맡기고 몇 주 뒤 조사 결과를 듣게 되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충격적이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통화 기록이나 위치 정보 정도만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평소 자주 외출하는 시간대마다 특정 무인태를 드나들고 있는 거였어요. 그분들께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기록까지 전부 확보해 두셨더라고요. 조사 업체 쪽에서 확보한 영상엔 남편이 그 여자와 차 안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건물 하나의 소유권이 불륜녀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내용에서 알게 된 사실이 이렇게 제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명의 이전 시점은 불과 2개월 전, 제가 남편 간호로 한창 정신없을 때였네요. 그래서 다시 변호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물을 제3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느냐고요. 변호사님께서는 부부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안도되었는지 몰라요. 혼자 소리도 못 내고 속 끓이며 당할 필요는 없다는 걸, 법이라는 게 아직은 사람 편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조금이나마 실감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적용될 법을 생각하니 더 마음이 확고해지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똑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려야겠다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예정이었어요.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한 사람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받은 상처를 결국 그냥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불륜 증거는 생각보다 금방 모였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증거들이었죠. 무인텔 출입 장면, 차량 블랙박스,
심지어 그 여자와 나눈 메시지 캡처까지 모두 빠짐없이 확보됐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걸 언제 꺼내들 것이냐는 것뿐이었죠. 이미 제 마음속에선 그 여자의 메시지를 본 날부터 이식을 해줄 생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제가 자신을 살려줄 거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아니, 믿는다기보다는 너무도 안일하게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소파에 누워선 수술만 잘 되면 다 좋아질 거야 라는 말 따위나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끝나도록 둘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사람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짓밟혔던 그 모든 시간과 감정들, 믿음과 희생들이 고스란히 부정당했던 그 현실을 고스란히 되돌려줘야죠. 물론 저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사람에게 잔인한 행동인지. 누가 보기엔 그래도 부부였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 저를 밀어붙였던 수많은 날들, 제가 고통 속에서 결정을 내리고 또 울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그 밤들을 생각하면 저는 단 한 채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연민도 눈물도 아닌 현실 그 자체의 충격이죠. 그래야만 이 사람 같은 인간이 비로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수술 이틀 전 이 모든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어요. 입원하기 직전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날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는 걸 단 한순간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먹은 이후 저는 매일 침착하게 연기했습니다. 여전히 마음 흔들리는 아내인 척, 여전히 수술이 걱정돼 잠 못 이루는 사람인 척. 그 앞에서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표정으로 밥을 차려주고 복용 시간 맞춰 약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오면 무표정으로 정리된 서류와 증거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죠. 모든 게 철저히 준비된 상태. 완벽하게 뒤엎을 준비가 끝난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만을 단 하루씩 줄어드는 날짜를 손꼽으며 말이죠. 수술 날짜가 점점 임박해오면서 남편은 슬슬 불안해졌는지 뜬금없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식 전에 그냥 혼자 먼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요. 수술에 집중하고 싶다나? 조용히 컨디션을 조절하고 싶다나? 나름 그럴듯한 핑계를 대긴 했지만 제 귀엔 그저 한가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무슨 본인 기분 따라 드나드는 찜질방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앞두고 있다지만 입원도 사전 절차와 기준이 있는 건데 말이에요. 하지만 굳이 말릴 이유도 없었죠. 어차피 갈라설 예정이고 수술도 결국 못 받을 텐데 그 좋아하는 병원밥이나 실컷 먹고 조용히 누워있으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예정일보다 일찍 입원하겠다는데 가능하냐고요. 어이없게도, 아니 어쩌면 웃기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일인데 병원 쪽에서 병실에 여유가 있어 입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도 어찌나 절묘하던지요. 저는 그 소식을 곧장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무척 만족스러운 얼굴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자신은 이제 곧 새 삶을 시작할 거라며 수술만 끝나면 몸도 마음도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TV나 보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며 희망에 부풀어 있겠죠. 그날 수술 전날 밤에 제가 뭘 꺼내 보일지 전 그 생각을 하며
묵묵히 짐을 싸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는 그 사람답게 뻔뻔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죠. 수술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원하기 하루 전이었죠. 저는 입원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수술도 하지 않을 건데 굳이 제 몸에 주사바늘 꼽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정리된 말을 전해줄 생각으로 남편이 입원한 곳으로 향했어요. 물론 그동안 꾹 눌러온 감정들이 터져버릴까봐 두렵기도 했지만요. 병실로 향하기 전 병원 1층 로비에 들렀는데 거기서 제가 마주친 건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로비 한편에 있는 긴 벤치에 앉아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죠. 평소처럼 환자복을 입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고 그와는 조금 떨어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냥 올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여자와의 통화일 것만 같았고 그 느낌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콩팥만 받고 정리해야지. 수고했어 진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환자고 뭐고 멱살을 잡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따져 묻고 싶고 얼굴을 낚아채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감정이 너무 버거웠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은 더는 보고 싶지 않았고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도 이미 바닥이 나버렸어요. 병원에 벗어나자마자 저는 곧장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에도 손이나 어찌나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던지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곧 연결된 전화 너머로 익숙한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남편 얼굴을 더는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이혼 이야기는 전해야겠는데 여전히 병원에서 그 여자와 수술만 받으면 끝이라고 저를 가볍게 생각하고 농락하는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그 사람에게 이혼 통보를 변호사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변호사님. 제 목소리는 떨렸고 하염없이 울며 변호사님께 하소연하듯 부탁했었어요. 그 부탁만큼은 너무도 간절했거든요. 변호사님은 알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만 전해드렸습니다. 1시간 뒤 변호사님은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변호사임을 밝히고 남편을 1층 로비로 내려올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더는 그 사람 앞에서 제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0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달했고 남편분께서는 모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고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는 조용히 가지고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시냐고 불편한 내색을 보이던 남편이 변호사님께서 녹음기를 재생하고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자 처음엔 뭐가 뭔지 몰라 멍하니 듣고 있던 남편이 2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랍니다. 그리고 녹음기에서 콩팥만 받고 정리해야지 라는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남편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무릎을 꿇고는 바닥에 고개를 처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었다며 그냥 잠깐 흔들렸던 것뿐이라고요. 본인이 잠깐 미쳤었답니다. 남편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명을 쏟아냈고 정말 수술만 하고 다시 잘 살아보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울먹이고 변호사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님도 그 말을 믿으실 리가 없으시죠. 그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목숨과 마음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제와 무릎을 꿇고 후회해도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꿇은 그 무릎은 제가 매일 마음속에서 꿇게 만들었던 무게보다 가볍지 않았을까요? 저는 병원 카페에서 자리를 정리하고 나온 뒤 곧장 병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는 미룰 이유도 망설일 틈도 없었죠. 이젠 침착하게 병동 간호사실로 연결을 요청했고 이식수술 관련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현종기 씨 보호자인데요. 내일 모레 예정된 수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보호자분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그 수술 취소하려고요. 제가 수술을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네? 수술을요? 지금요?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환자분 지금 입원해 계시잖아요. 혹시 보호자분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남편 쪽에서 일이 생겨버려서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이식해 줄 수 없게 됐어요. 바람 피운 놈 모자랐다고 제 콩팥까지 떼어주겠어요? 그 여자한테나 달라고 하려고요. 죄송해요. 저희 가정사로 혼란을 드려서 아마 남편이 곧 이야기할 것 같아 미리 전화드렸어요. 네.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갑작스런 말씀이신지라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지금 단계에서 취소하시면 환자분께선 대기가 꽤 길어질 수 있는데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호자분께서도 마음고생이 크셨겠어요. 저희도 당연히 존중해드려야죠. 그럼 수술팀에 바로 전달은 해두겠습니다. 일정은 저희 쪽에서 정리하고 따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럼 남편분은 바로 퇴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거부를 하게 되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저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퇴원할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람이니까요. 감정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 두고 당장에 이혼서를 내미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후에라도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간호사 선생님과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저는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게 어떻게 됐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병원에 변호사 왔었어. 당신 지금 이혼 생각 중인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아픈 사람한테 이러는 건 아니잖아. 안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병가 나으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3년이나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비웃듯 계획 짜놓고 그런 사람을 내가 왜 살려줘야 하는데? 그래, 화난 거 알겠는데 수술 이틀 전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미안해, 진심이야.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이식 말고는 나 정말 답이 없어.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이식,
그 여자한테 부탁해. 없이 못 살면서 왜 부탁 한 번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당신한테 해줘야 할 의무 없어. 내가 하기 싫으면 거절할 권리도 있는 거야. 이식이라는 게 어디 편의점 담배 사듯 쉬운 줄 알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절박한 환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는 줄 알아? 어디 한번 하염없이 기다려봐. 그 기다림이 어떤 건지 당신도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전화를 끊고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연락도 소식도 전부 끊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병실에 누워 있었는지, 퇴원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마 참담했겠죠. 저희는 남편의 퇴원과 동시에 곧바로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기엔 제가 참 매정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된 사람의 감정까지 신경 쓸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법적으로도 결과는 분명했어요. 남편은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데다 배우자에게 강압적으로 신장 이식을 요구한 정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됐고, 그가 혼인 중 불륜녀에게 넘긴 건물 명의 역시 처벌에 해당이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불륜녀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고, 결국 저는 그들이 함께 꾸민 모든 계획과 숨긴 재산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람과 드디어 남이 되었어요. 몸이 얼마나 아프던, 이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저는 더는 알고 싶지 않아요. 법원에서 남편 역시 더는 저를 붙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걸 알았는지 체념한 얼굴로 등을 돌리더군요.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남한테 속 터놓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었던 일인데, 사실은 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와 힘듦을 감히 이런 글자로 풀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서 이렇게라도 남편한테 갚아준 제가 이제는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그냥 헌신짝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라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제법 지난 지금의 저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남편 눈치 볼 일 없이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죠. 반면 남편은 신장이식 대기자로 여전히 병원에 머물며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외도 소식을 듣고는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생을 결국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버림받는 꼴이 돼버렸네요. 자업자득이겠죠 뭐. 더는 신경을 안 쓰렵니다.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저의 앞날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